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재판의 진실 발견을 해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갑은 사건 당시 을이 병을 때리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 그런데 갑은 을과 친하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저는 을이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갑은 증인으로 선서까지 한 상태였다. 이 경우 갑에게는 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다. 위증죄는 단순한 거짓말을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다.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여 재판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다. 재판은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그런데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할 위험이 생긴다. 그래서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 특히 재판의 진실 발견 기능을 보호한다. 위증죄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증인이어야 한다. 둘째, 법률에 따라 선서해야 한다. 셋째, 자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해야 한다. 정리하면 위증죄는 아무 거짓말이나 처벌하는 죄가 아니다.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자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갑은 재판장 앞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선서했다. 그 뒤 갑이 자기 기억과 다른 말을 했다면 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피고인 을이 자기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자 을은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자기 방어권을 가지므로 일반적으로 증인처럼 위증죄의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또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도 그 자체로 곧바로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증죄는 법정 등에서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즉 위증죄의 주체는 제한되어 있다.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하지만 아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전부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면 위증죄에서는 먼저 주체를 확인해야 한다. 그 사람이 선서한 증인인지 아니면 피고인, 참고인, 일반인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증인이 법률에 따라 선서한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다. 재판장은 갑에게 선서의 취지를 설명했고 갑은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했다. 그 뒤 갑이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다. 위증죄에서 선서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선서는 증인에게 사실대로 말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 진술을 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선서 없이 한 말은 거짓말이라고 해도 위증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법정 밖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선서를 하지 않은 경우는 위증죄와 구별해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 진술이 허위라고 해서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무고, 범인은닉, 증거인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이라는 구조가 필요하다. 정리하면 위증죄에서는 선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선서 후 허위 진술이면 위증죄, 선서 없는 거짓말이면 다른 범죄를 검토해야 한다. 위증죄의 허위 진술은 객관적 진실과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사건 현장을 보았다. 갑의 기억에는 을이 병을 때린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갑은 법정에서 을은 병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경우 갑의 진술은 자기 기억에 반한다. 따라서 위증죄의 허위 진술이 문제될 수 있다. 위증죄에서 허위성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나중에 밝혀진 객관적 사실과 진술이 다르다고 해서 바로 위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증인은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말해야 한다. 따라서 증인의 기억과 진술이 일치한다면 비록 그 기억이 착각으로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위증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객관적 사실과 우연히 맞더라도 증인이 자기 기억과 반대로 말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다. 즉 기준은 객관적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증인의 주관적 기억이다. 정리하면 위증죄의 허위 진술은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사실과 다른 말이 아니라 자기 기억과 다른 말이 위증의 핵심이다. 위증죄는 증인이 자신의 실제 기억과 다른 내용을 말할 때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은 교통사고 현장을 보았다. 갑은 분명히 을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갑은 을과 친분이 있어서 법정에서 을은 신호를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경우 갑은 자기 기억과 반대되는 진술을 했다. 따라서 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다. 위증죄에서 중요한 것은 증인의 기억 상태다. 증인이 실제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기억이 불확실한데 확실한 것처럼 말한 경우도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도 제가 확실히 봤습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자기 인식에 반하는 진술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갑이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사실관계가 달랐다고 해서 바로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증인은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야 한다. 정리하면 위증죄에서는 증인의 기억과 진술을 비교해야 한다. 기억과 다른 말을 하거나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처럼 말하면 위증죄가 문제된다. 위증죄는 사실에 관한 허위 진술이 중심이고 단순 의견이나 평가만으로는 성립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갑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제가 보기에는 을이 좀 나쁜 사람 같습니다. 이 말은 갑의 주관적 평가에 가깝다. 그 자체로 어떤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경우 위증죄 성립은 신중하게 보아야 한다. 위증죄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한 범죄다. 따라서 증인이 경험한 사실, 즉 보고 들은 내용에 관한 허위 진술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을이 병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그날 갑은 현장에 없었다.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보았다. 같은 말은 사실 진술이다. 반면 을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갑의 행동은 부적절해 보였다. 같은 말은 평가나 의견에 가깝다. 다만 의견처럼 보이는 말 안에 구체적인 사실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 정리하면 위증죄에서는 진술 내용을 나누어야 한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기억 반대 진술이면 위증죄, 단순 의견 평가는 위증죄 성립이 제한된다. 위증죄는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갑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갑은 질문을 받고도 그 부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일부러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면 어떨까? 이 경우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자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될 수 있다. 반면 증인이 진술 거부권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적법하게 진술을 거부한 경우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증죄는 거짓 진술을 처벌하는 범죄이지 언제나 모든 것을 말하라고 강제하는 범죄는 아니다. 다만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하는 이상 말을 한다면
한다면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도 그 자체가 진술이다. 실제로 알고 있으면서 모른다고 하면 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묵비와 위증은 구별해야 한다. 적법한 진술 거부는 위증이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서 모른다고 거짓말하면 위증죄가 문제된다. 위증죄의 고의는 자신이 선서한 증인이고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다는 인식이다. 예를 들어 갑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다. 갑은 을이 병을 때린 장면을 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은 을을 보호하려고 을이 때리는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갑은 자신이 선서한 증인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고 자기 말이 기억과 다르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이 경우 위증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위증죄는 고의범이다. 증인이 착각해서 잘못 말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갑이 사건을 오래전에 보았고 기억이 흐려져 진심으로 잘못 기억했다면 위증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기억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일부러 다른 말을 했다면 위증죄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위증죄의 고의는 선서한 증인이라는 인식, 자기 기억과 다른 말을 한다는 인식이다. 단순 착오와 의도적 거짓말을 구별해야 한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때 기수에 이른다. 예를 들어 갑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했다. 갑은 을이 병을 때리는 장면을 보았지만 법정에서 을이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순간 갑은 자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이 경우 위증죄는 그 허위 진술을 한 때 기수에 이를 수 있다. 위증죄는 법원이 실제로 그 거짓말을 믿었는지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또 재판 결과가 실제로 잘못되었는지도 위증죄 성립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위증죄는 재판의 진실 발견 기능을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따라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그 자체로 사법작용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다. 다만 진술이 완전히 끝나기 전 정정한 경우 또는 같은 신문 절차 안에서 바로잡은 경우에는 허위 진술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위증죄는 결과범처럼 재판 결과까지 기다리는 범죄가 아니다.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때 기수가 된다. 증인이 착각으로 잘못 말한 경우와 기억에 반해 일부러 거짓말한 경우는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은 교통사고를 목격했다. 사고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서 갑은 신호등 색깔을 잘못 기억했다. 갑은 법정에서 자기 기억대로 을 차량은 파란불에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중에 CCTV를 보니 실제로는 빨간불이었다. 이 경우 갑에게 위증죄가 성립할까?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증죄에서 허위 진술은 객관적 진실과 다른 말이 아니라 자기 기억에 반하는 말이다. 갑이 진심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비록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고의적인 위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갑이 실제로는 빨간불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을을 보호하려고 파란불이라고 말했다면 위증죄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위증죄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만이 아니다. 증인이 자기 기억과 다른 말을 일부러 했는지가 핵심이다. 착오와 거짓말을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이 선서 후 거짓 감정이나 통역을 하면 위증죄와 유사한 범죄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은 재판에서 감정인으로 지정되었다. 갑은 문서의 필적을 감정해야 했다. 그런데 갑은 돈을 받고 사실과 다른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경우 갑에게는 일반 증인의 위증과는 별도로 허위 감정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다. 또 통역인 을이 외국어 진술을 일부러 다르게 통역하거나 번역인 병이 문서 내용을 고의로 다르게 번역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재판은 증인뿐 아니라 감정, 통역, 번역에도 의존한다. 그런데 감정인이나 통역인이 거짓으로 업무를 수행하면 법원의 진실 발견이 크게 방해된다. 그래서 형법은 선서한 증인의 위증뿐 아니라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허위 감정, 허위 통역, 허위 번역도 처벌한다. 정리하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증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도 선서 후 허위, 감정, 통역, 번역을 하면 사법작용 침해 범죄가 문제된다. 피고인은 자기 형사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위증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갑은 폭행죄로 기소된 피고인이다. 갑은 실제로 을을 때렸지만 법정에서 저는 때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경우 갑이 거짓말을 한 것은 맞다. 그렇다면 갑에게 위증죄가 성립할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를 처벌한다. 피고인은 자기 사건에서 방어권을 가진다. 피고인에게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강제하고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한다면 방어권과 자기 부재 거부 원칙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에서 부인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시켜 허위 증언을 하게 하거나 위조 증거를 만들게 하면 위증교사나 증거인멸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피고인의 거짓말과 증인의 위증은 다르다. 피고인은 방어권 때문에 원칙적으로 위증죄의 주체가 아니지만 타인을 이용해 허위 증언을 만들면 공범 문제가 생긴다. 다른 사람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시키면 위증교사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갑은 친구 을에게 말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 내가 현장에 없었다고 말해줘. 을은 실제로 갑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을은 법정에서 선서한 뒤 갑은 현장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경우 을에게는 위증죄가 문제된다. 그리고 갑에게는 위증교사가 문제될 수 있다. 위증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위증의 결의를 하게 하거나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만든 경우다. 피고인 자신은 자기 사건에서 거짓말을 해도 원칙적으로 위증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는 것은 다르다. 그 행위는 재판의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피고인이 자기 입으로 부인하는 것과 증인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증인에게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들면 위증교사가 문제된다. 위증죄는 말로 재판을 속이는 범죄이고 증거인멸죄는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친구 을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다. 갑은 선서한 뒤 을은 범행 현장에 없었습니다라고 거짓말했다. 이 경우 갑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따라서 위증죄가 문제된다. 반대로 갑이 법정에서 거짓말한 것은 아니지만 을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삭제했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은 말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것이다. 따라서 증거인멸죄가 문제된다. 둘 다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한다. 하지만 방식이 다르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을 처벌한다. 증거인멸죄는 증거의 인멸은닉 위조 변조를 처벌한다. 정리하면 구별은 간단하다.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하면 위증죄,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조작하면 증거인멸죄, 살해에서 방해 수단이 말인지 증거 조작인지부터 보면 된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다툼이 생겼다. 화가 난 갑은 을을 처벌받게 하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을이 제 지갑을 훔쳐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을은 지갑을 훔친 적이 없었다. 갑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신고를 했다. 이 경우 갑에게는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다. 무고죄는 단순한 거짓말이나 험담이 아니다. 국가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을 만드는 범죄다. 보호법익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의 형사사법 또는 징계권 행사의 적정성이다. 다른 하나는 허위 신고를 당한 개인의 법적 안전이다. 무고죄의 핵심 요건은 허위 사실에 신고 타인에게 처분을 받게 할 목적 그리고 고의다. 정리하면 무고죄는 단순히 거짓말했다고 되는 죄가 아니다. 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징계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한다.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 기능과 개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을 함께 보호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을 미워해서 을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허위 고소했다. 수사기관은 갑의 신고를 받고 을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을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수사 대상자가 되어 큰 불이익을 겪게 되었다. 이 경우 갑에게 무고죄가 문제된다. 무고죄가 보호하는 첫 번째 이익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다. 수사기관은 신고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한다. 그런데 허위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왜곡될 위험이 생긴다. 두 번째 이익은 개인의 법적 안전이다. 무고를 당한 사람은 수사나 징계 절차에 끌려 들어가고 명예와 생활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무고죄는 공적 기능과 개인 보호가 결합된 범죄다. 정리하면 무고죄는 단순한 거짓 신고가 아니다. 국가기관을 속여 무고한 사람을 처벌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다. 무고죄에서 신고는 수사기관이나 징계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다. 예를 들어 갑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냈다. 을이 제 돈을 훔쳐갔습니다. 하지만 갑은 을이 돈을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을을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경우 갑에게는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다. 무고죄의 신고는 반드시 고소라는 이름일 필요는 없다. 고발, 진정, 신고, 제보, 징계 요구 등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이 시작될 수 있는 방식이면 문제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신고 대상 기관이다. 수사기관, 감독기관, 징계권자처럼 신고를 받으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친구에게 험담하거나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바로 무고죄의 신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무고죄의 신고는 국가기관이나 징계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 처분 절차가 시작될 위험을 만드는 행위다. 무고죄의 허위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구체적 사실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경찰에 신고했다. 을이 6월 1일 밤 제 지갑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을은 그날 갑의 지갑을 훔친 적이 없었다. 갑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경우 갑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구체적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다. 무고죄에서 허위 사실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가 아니다. 을은 나쁜 사람이다. 을은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은 평가에 가깝다. 반면 을이 돈을 훔쳤다. 을이 나를 폭행했다. 을이 공금을 횡령했다. 이런 말은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또 신고 내용 전체가 완전히 거짓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무고죄의 허위 사실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객관적으로 거짓인 구체적 사실이다. 단순한 욕이나 의견과 구별해야 한다. 신고 내용 중 핵심 부분이 허위이면 전체적으로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을이 돈을 갚지 않자 갑은 경찰에 신고했다. 을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저를 속여 돈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을은 처음에는 갚을 생각이 있었고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것이었다. 갑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경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속였다는 핵심 부분이 허위라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다. 무고죄에서 모든 세부 내용이 다 거짓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의 중요한 부분, 즉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핵심 사실이 허위이면 충분하다. 반대로 부수적 사정이나 표현이 조금 과장된 정도라면 무고죄 성립은 신중하게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간이나 장소를 약간 착오한 경우와 범죄 성립의 핵심 사실을 꾸며낸 경우는 다르다. 정리하면 일부 허위 신고에서는 허위 부분이 처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실인지가 중요하다. 핵심이 거짓이면 무고죄, 주변 사정의 단순 착오는 무고죄가 아닐 수 있다. 무고죄는 단순히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을 미워했다. 갑은 을을 처벌받게 하려고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냈다. 을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협박은 없었다. 갑은 을을 수사받게 하고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이 경우 무고죄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무고죄의 목적은 반드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게 하려는 확정적 의도일 필요는 없다. 수사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상대방이 처분을 받을 위험에 놓이게 하려는 인식과 의도가 있으면 문제된다. 반대로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말한 경우에는 무고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겉으로는 민원 형식을 취했더라도 내용상 특정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허위 범죄 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무고죄에서는 목적을 꼭 써야 한다. 허위 사실 신고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무고죄의 고의는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한다는 인식이다. 예를 들어 갑은 을이 절도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갑은 을을 괴롭히기 위해 경찰에 을이 내 물건을 훔쳤다고 신고했다. 이 경우 갑은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무고죄의 고의가 문제된다. 무고죄는 고의범이다. 신고자가 진심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믿고 신고했다면 그 내용이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갑이 실제로 물건을 잃어버렸고 여러 정황상 을이 가져갔다고 오해하여
신고했다면 고의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객관적 사정을 보면 허위임을 알 수 있었고 갑도 그 사실을 인식했는데 일부러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리하면 무고죄에서 핵심은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았는지다. 착오에 의한 신고와 의도적 허위 신고를 구별해야 한다. 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이나 징계권자에게 도달한 때 기수에 이른다. 예를 들어 갑이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을이 제 돈을 훔쳤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갑은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경우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때 무고죄의 기수가 문제될 수 있다. 무고죄는 실제로 상대방이 처벌받아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는지 기소되었는지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지도 무고죄 성립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허위 신고가 국가기관에 도달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생기면 그 자체로 사법기능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한다. 따라서 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접수되거나 도달한 때 기수가 된다. 정리하면 무고죄는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다. 허위 신고가 처분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하면 기수다.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졌는지는 별도 문제다. 신고자가 사실을 오해하여 진심으로 범죄가 있다고 믿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은 지갑을 잃어버렸다. 갑은 CCTV를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을이 자신의 지갑 근처에 있었던 것을 기억했다. 갑은 을이 지갑을 가져갔다고 오해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을은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다. 이 경우 갑에게 무고죄가 바로 성립할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가 필요하다. 갑이 진심으로 을이 가져갔다고 믿었다면 비록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틀렸더라도 허위 신고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반대로 갑이 을이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문제된다. 중요한 것은 신고 당시 갑의 인식이다. 정리하면 무고죄에서는 객관적으로 신고 내용이 틀렸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는지를 봐야 한다. 착오 신고와 무고를 구별해야 한다. 피해 사실을 다소 과장했다고 해서 항상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범죄 사실을 허위로 꾸미면 무고죄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을과 말다툼을 했다. 을이 갑의 어깨를 가볍게 밀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갑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을이 흉기로 저를 찔러 죽이려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흉기 사용은 전혀 없었다. 이 경우 단순 과장을 넘어 범죄의 핵심 내용이 허위로 바뀌었다.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갑이 실제 폭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느낀 공포를 다소 크게 표현한 정도라면 곧바로 무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무고죄에서 중요한 것은 허위 부분이 형사처분의 원인이 되는 핵심 사실인지다. 폭행이 있었는지, 협박이 있었는지, 성범죄가 있었는지, 횡령이나 사기가 있었는지 같은 부분은 핵심이다. 정리하면 과장 신고는 정도를 나누어야 한다. 주변 사정의 과장은 무고죄가 아닐 수 있지만 범죄 성립의 핵심 사실을 거짓으로 꾸미면 무고죄가 문제된다. 고소고발은 적법한 신고 방식일 수 있지만 그 내용이 허위이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은 을에게 맞은 적이 없다. 그런데 갑은 을을 처벌받게 하려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을이 저를 폭행했습니다. 이 경우 형식은 고소다. 하지만 내용이 허위이고 을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다면 갑에게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일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것이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다. 둘 다 원래는 형사 절차를 시작하게 하는 정당한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서 없는 범죄를 꾸며내거나 사실과 다른 핵심 내용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된다. 중요한 것은 신고의 이름이 아니다. 고소장이든 고발장이든 진정서든 민원서든 내용상 특정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허위 사실을 알렸는지가 핵심이다. 정리하면 고소고발 자체는 권리행사다. 하지만 허위 사실로 남을 처벌받게 하려는 고소고발은 무고죄가 될 수 있다. 무고죄는 국가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는 범죄이고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공연히 말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경찰서에 가서 을이 제 돈을 훔쳤습니다라고 허위 고소했다. 갑의 목적은 을을 수사받고 처벌받게 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에는 무고죄가 문제된다. 반대로 갑이 인터넷 게시판에 을은 도둑이다라고 허위 글을 올렸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은 국가기관의 처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을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말을 한 것이다. 이때는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다. 물론 하나의 행위가 두 죄 모두와 관련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렸다면 무고죄와 명예훼손죄가 각각 문제될 수 있다. 구별 기준은 신고 상대방과 보호법이기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이나 징계기관의 적정한 처분 기능을 보호한다.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보호한다. 정리하면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하면 무고죄,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려 평판을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죄, 상대방이 기관인지 대중인지부터 보면 된다. 무고죄는 허위 신고로 형사처분 위험을 만드는 범죄이고 사기죄는 기망으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은 을을 미워해서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을이 제 오토바이를 훔쳤습니다. 갑의 목적은 을을 처벌받게 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에는 무고죄가 문제된다. 반대로 갑이 을에게 거짓말을 했다. 내가 투자하면 한 달 안에 2배로 굴려줄게. 을은 이 말을 믿고 갑에게 돈을 보냈다. 이 경우에는 갑이 을을 속여 재산을 처분하게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문제된다. 무고죄와 사기죄는 모두 거짓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거짓말의 방향이 다르다. 무고죄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위험에 빠뜨린다.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게 한다. 정리하면 구별은 간단하다. 거짓 신고로 남을 처벌받게 하려 하면 무고죄, 거짓말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 사례에서 허위의 효과가 형사처분인지 재산처분인지 확인하면 된다. 무고죄는 수사기관 등에 허위 신고하는 범죄이고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을이 저를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폭행은 없었고 갑은 을을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 경우 갑에게는 무고죄가 문제된다. 반대로 갑이 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하자 갑은 선서한 뒤 을이 병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갑은 실제로 그 장면을 보았다. 이 경우 갑에게는 위증죄가 문제된다. 두 범죄는 모두 사법작용을 방해한다. 하지만 발생 단계가 다르다. 무고죄는 수사나 징계가 시작되도록 허위 신고를 하는 단계다. 위증죄는 재판 절차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단계다. 또 무고죄는
위증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하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의 기억 반대 진술이 핵심이다. 정리하면 경찰, 검찰, 징계기관에 허위 신고하면 무고죄,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하면 위증죄, 신고 단계인지 재판 증언 단계인지 구별하면 된다. 무고죄를 저지른 뒤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강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특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은 을을 미워해서 을이 절도죄를 저질렀다고 허위 고소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갑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갑은 수사기관에 찾아가 말했다. 사실 을은 훔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경우 갑의 무고죄 성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법은 무고죄에서 자백이나 자수를 한 경우 형을 강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둔다. 이는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진실 발견을 회복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아무 때나 자백했다고 모두 같은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다.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했는지가 중요하게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무고죄에서 자백 자수는 성립 요건 문제가 아니라 성립 후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후적 특례다. 위증죄에서 허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말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다. 예를 들어 갑은 폭행 장면을 보았다. 갑의 기억에는 을이 병을 때린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갑은 법정에서 선서한 뒤 을이 병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경우 갑의 진술은 자기 기억에 반한다. 따라서 위증죄가 문제된다. 위증죄에서 학설 판례상 중요한 쟁점은 허위성 판단 기준이다. 객관적 진실과 다른지로 볼 것인지 증인의 기억과 다른지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위증죄는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허위 진술로 본다. 왜냐하면 증인은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말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인의 기억이 착각으로 객관적 사실과 달랐더라도 기억대로 말했다면 위증죄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객관적 사실과 우연히 맞더라도 자기 기억에 반해 말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위증죄 판례 포인트는 명확하다. 증인의 기억과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봐야 한다. 객관적 진실보다 증인의 주관적 기억이 핵심이다. 위증죄는 법률상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해야 성립한다. 예를 들어 갑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갑은 재판장 앞에서 선서하고 그 뒤 자기 기억과 다른 말을 했다. 이 경우 갑에게 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갑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자 갑이 선서한 증인이 아니라면 그 진술만으로 곧바로 위증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위증죄는 법정 등에서 선서한 증인의 진술을 전제로 한다. 선서는 증인이 사실대로 말할 의무를 확인하는 절차다. 따라서 선서가 없으면 위증죄의 전제가 부족하다. 또 허위 진술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단순한 의견, 평가, 감정 표현은 위증죄 성립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말도 진술이다. 실제로는 알고 있으면서 모른다고 하면 자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될 수 있다. 정리하면 위증죄 답안에서는 선서 여부와 기억에 반하는 구체적 사실 진술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은 을이 돈을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갑은 을을 괴롭히기 위해 경찰에 을이 제 돈을 훔쳤습니다라고 신고했다. 이 경우 갑은 허위 사실을 신고했고 을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도 있었다. 따라서 무고죄가 문제된다. 무고죄에서 학설 판례상 중요한 쟁점은 허위 사실과 고의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해야 한다. 단순히 신고 내용이 나중에 틀린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자가 진심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믿었다면 무고죄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 또 허위 부분이 신고의 핵심이어야 한다. 부수적인 과장이나 사소한 착오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이 신중하게 판단된다. 정리하면 무고죄 판례 포인트는 세 가지다.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체적 사실, 허위임을 아는 고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위증죄 사례형은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말을 했는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갑은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갑은 을이 병을 때리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 그런데 갑은 을과 친하다는 이유로 선서 후 법정에서 말했다. 저는 을이 병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갑에게는 위증죄가 문제된다. 답안에서는 먼저 주체를 본다. 갑이 피고인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허위 진술이다. 위증죄의 허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말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다. 갑은 실제로 본 기억이 있는데 보지 못했다고 말했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된다. 그 다음 고의를 본다. 갑이 자신이 선서한 증인이라는 점, 그리고 자기 진술이 기억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판단한다. 정리하면 위증죄 답안 구조는 이렇다. 선서한 증인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고의, 피고인의 자기 사건 진술과 증인의 위증을 구별해야 한다. 무고죄 사례형은 허위 사실 신고와 처분받게 할 목적을 중심으로 쓰면 된다. 예를 들어 갑은 을과 사이가 나빴다. 갑은 을을 괴롭히기 위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을이 제 지갑을 훔쳐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을은 지갑을 훔친 적이 없었고 갑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경우 갑에게는 무고죄가 문제된다. 답안에서는 먼저 신고를 본다. 경찰, 검찰, 징계권자 등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개시할 수 있는 기관에 사실을 알렸는지 확인한다. 다음은 허위 사실이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구체적 범죄 사실인지 보아야 한다. 단순한 의견이나 욕설은 무고죄의 허위 사실이 아니다. 그 다음 목적을 본다. 갑이 을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고의다. 갑이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정리하면 무고죄 답안 구조는 이렇다. 처분 권한 있는 기관의 신고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체적 사실, 처분받게 할 목적 허위성 인식, 착오 신고와 악의적 허위 신고를 구별해야 한다. 위증죄는 재판에서의 거짓말이고 무고죄는 수사기관 등에 대한 허위 신고다. 예를 들어 갑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을이 저를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폭행은 없었고 갑은 을을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 신고를 했다. 이 경우는 무고죄가 문제된다. 반대로 갑이 을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고 하자 갑은 선서한 뒤 을이 병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갑은 실제로 폭행 장면을 보았다. 이 경우는 위증죄가 문제된다. 두 범죄 모두 사법작용을 방해한다. 하지만 절차 단계와 행위 방식이 다르다. 무고죄는 수사나 징계 절차를 시작
시작하게 만드는 단계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위증죄는 재판 절차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과 다른 말을 하는 범죄다. 정리하면 구별은 이렇게 하면 된다. 경찰, 검찰, 징계기관에 허위 신고하면 무고죄,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과 다르게 말하면 위증죄, 사례에서 말한 장소와 지위부터 확인하면 된다. 위증교사는 남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시키는 것이고, 무고는 국가기관에 허위 신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갑은 친구 을에게 말했다. 증인으로 나가서 내가 현장에 없었다고 말해줘. 을은 법정에서 선서한 뒤 갑이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 증언했다. 이 경우 을에게는 위증죄, 갑에게는 위증교사가 문제된다. 반대로 갑이 직접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냈다고 하자 병이 저를 폭행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폭행한 적이 없었다. 갑은 병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이 경우는 무고죄가 문제된다. 위증교사와 무고는 모두 거짓을 이용한다. 하지만 거짓이 투입되는 절차가 다르다. 위증교사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무고는 수사기관이나 징계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처분 절차를 만들거나 유도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증인에게 법정 거짓말을 시키면 위증교사, 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면 무고,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거짓을 말했는지 보면 된다. 위증죄와 무고죄는 사후에 진실을 밝히면 형의 강경이나 면제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은 법정에서 위증했다. 갑은 을이 범행한 것을 보았지만 처음에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갑은 다시 법원에 사실대로 말했다. 사실은 을이 범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경우 이미 위증죄는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사후에 자백한 점이 형의 강경이나 면제 사유로 문제될 수 있다. 무고죄도 비슷하다. 갑이 을을 허위 고소한 뒤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제가 거짓으로 신고했습니다라고 자백하면 형의 강경이나 면제가 문제될 수 있다. 이 특례의 취지는 진실 발견을 회복하는 것이다. 위증이나 무고는 사법 절차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간다. 그런데 행위자가 뒤늦게라도 진실을 밝히면 잘못된 재판이나 처분을 막을 수 있다. 정리하면 자백자수 특례는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성립한 위증죄나 무고죄에 대해 사후 진실 회복을 이유로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제도다. 위증죄는 기억 반대 진술, 무고죄는 허위 신고와 처분 목적이 핵심이다. 위증죄에서 판례상 중요한 포인트는 허위 진술의 기준이다. 위증죄의 허위 진술은 단순히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이 아니다.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말을 했는지가 핵심이다. 따라서 증인이 착각해서 기억대로 말했는데 나중에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죄 성립이 신중하게 판단된다. 반대로 증인이 실제 기억과 다르게 말하면 객관적 사실과 우연히 맞더라도 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다. 무고죄에서 판례상 중요한 포인트는 허위 사실과 고의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해야 한다. 또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판례 포인트는 이렇게 잡으면 된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의 기억 반대 진술, 무고죄는 허위 사실 신고와 처분받게 할 목적. 두 죄 모두 사법작용을 보호하지만 위증은 재판 단계, 무고는 신고 단계에서 문제된다. 위증죄와 무고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첫째, 위증죄는 아무 거짓말이나 처벌하지 않는다. 선서한 증인이어야 한다. 피고인이 자기 사건에서 부인하거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선서 없이 거짓말한 경우는 바로 위증죄가 아니다. 둘째, 위증죄의 허위성은 기억 기준이다.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자기 기억과 다르게 말했는지가 중요하다. 셋째, 무고죄는 단순한 억울함 호소와 다르다. 처분권한 있는 기관에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체적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넷째, 무고죄에는 목적이 필요하다.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이 단원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네 가지다. 위증은 선서한 증인만, 위증의 허위성은 기억 기준, 무고는 기관에 대한 허위 신고, 무고는 처분받게 할 목적 필요, 단순 거짓말과 형법상 범죄를 구별해야 한다. 위증죄는 재판에서 진실을 흐리는 범죄이고 무고죄는 허위 신고로 남을 처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다. 첫째, 위증죄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다. 보호법익은 재판의 진실 발견 기능이다. 핵심 키워드는 선서한 증인, 기억에 반하는 진술, 고의다. 피고인의 자기 사건 진술과 구별해야 하고 착오로 잘못 말한 경우와 의도적 거짓말을 구별해야 한다. 둘째, 무고죄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보호법익은 국가의 적정한 처분 기능과 무고당한 개인의 법적 안전이다. 핵심 키워드는 허위 사실, 신고, 처분받게 할 목적, 허위성 인식이다. 정리하면 이 단어는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과 다르게 말하면 위증죄, 수사기관 등의 허위 사실을 신고해 남을 처분받게 하려 하면 무고죄, 위증은 재판 단계, 무고는 신고 단계의 사법방해 범죄다.